입니다. 네, 오늘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 관련 공청회 자리를 하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2016년, 17년 미술 분야에 이제 법제화 논의를 그때 한창 시작했을 때가 기억이 나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 의견을 들으면서 의견도 모으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했던 기억들도 나는데, 또 어느덧 또 법이 또 되어져서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미술계 분들께서 천만의 의견을 모으시고 고생을 하셨겠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 저희 한국 미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이 법이 우리 미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좀 기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법을 보시면 흡족한 부분도 계시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으실 거고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게 한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중지를 모으다 보니 이해가 상충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또 다른 의견들 때문에 법의 내용들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 시작하는 법이기 때문에 제정법이어서 부족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쉬운 대로 또 의견 주시면 저희가 이후에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법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오늘 하는 공청회를 통해서 시행령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술 분야는 12월 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이나 공연, 출판 등 다른 문화예술 장르에 비해서 지금까지 개별법이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최근 들어서 미술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 이 시장뿐만 아니라 미술 생태계 전반적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미술이라던가 인공지능, 저작권 등 미술 분야의 기존에는 논의가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미래의 변화에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미술진흥법 제2조는 정의 조항입니다. 크게 6가지 정의가 있는데 미술, 미술품, 그리고 미술기록물과 미술전시, 미술서비스업, 공공미술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술서비스업자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과 감정업, 전시업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공공미술품은 기존의 국가기관이 소유한 미술품으로서 예술적 가치나 보존 가치가 높은 미술품에 대해서 관리하는 정부 미술품 체계와 더불어 지자체, 시도나 교육청, 시도교육청,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가지고 있는 미술품 중에서 국가가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위탁한 미술품을 총괄해서 공공미술품이라고 합니다. 공공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2024년 7월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조항에 이어서 저희 법 내용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법은 현재 4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시는 쪽에 좌측에 있는 정책지원체계와 공공미술은행 부분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미술 서비스업과 재판매 보상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2026년, 2027년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비스업과 재판매 보상 청구권에 대해서 사실은 다양한 고민과 또 우려라면 우려가 있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말씀해 주셔도 좋지만 향후 2026년과 2027년에 시행될 때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그때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술계 지원 체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미술진흥법상의 조문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지원 체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등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해야 될 의무를 다루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 노력과 더불어서 창작 공간이라든지 지역 미술을 활성화한다는 부분, 국제 교류나 해외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미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또 기타 조문에서도 미술 관련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하고 미술 분야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와 유통 질서를 조성하며 미술 관련 소비자를 보호하고 미술 분야의 연구조사 등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제 꾸려나가야 될 정책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제6조에는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어서 매년 미술 분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14조에는 미술 서비스업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15조에는 공정거래 유통질서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16조와 제17조는 각각 소비자 보호 그리고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소비자 보호 중에 하나로서 진품 증명서를 판매하는 자가 진품 증명서를 발행해줄 것을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술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이제 마련을 해서 그걸 미술 분야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21조의 지식재산권의 보호 관련해서도 정책을 수립해야 되며 연구조사 등의 지원이나 전담기관을 지정해서 미술 분야의 정책을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미술 분야에 있어서 통합미술 정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미술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 중에서 미술진흥 전담기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진흥 전담기관에 대한 사업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미술 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기술 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미술 분야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사업을 문체부 장관이 지정을 한 기관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이외에도 전문 인력 양성 등 미술 분야의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이제 사업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기관이 이제 미술진흥 전담 기관입니다. 이렇게 문체부 장관이 이제 전담기관을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미술은행입니다. 지금 앞서서 제2조에 말씀드린 정의 중에 공공미술은행과 공공미술품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제30조에는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과 공공미술은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장관은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하도록 두고 있고요. 공공미술은행은 앞서 말씀드린 정부 미술품과 이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는 가치가 있는 미술품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을 지원하며 공공미술품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에 대한 지원과 정부미술품의 취득이나 관리 활용, 처분 등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타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과 차이점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정부미술품이 지금까지는 물품으로서 운영이 되었던 반면에 공공미술품 같은 경우는 미술진흥법에 오롯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기존의 시행령 대비해서 법으로 격이 상향됐다는 점이 있고 또 물품이라는 조달청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서 미술진흥법의 독자적인 체계로 들어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자체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미술품 중에서 공공미술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관리 업무를 이제 위탁받는 미술품도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확대되는 부분이 모든 공공미술품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공이 갖고 있는 모든 미술품을 은행이 관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국가가 관리를 할 것으로 이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을 심사해서 선정을 하는 그 미술품을 공공미술품의 범주 안에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공공미술과는 또 다른 개념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네, 시행령 제정안 세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앞서서 말씀드린 법이랑은 달리 시행령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2024년에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총 19개의 조문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조문을 보시면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이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제 목적 조문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는 미술진흥법에서 2024년에 시행되는 사항 중에서 미술진흥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된 사항들에 대해 저희가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면 왼쪽 하단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상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별도의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라는 규정인데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고나 오기 같은 부분이거나 다른 법의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정할 때 별도의 이제 의견 조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실태조사입니다. 법 제6조 제3항에 보시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 관련 단체 등의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제4항에는 실태조사의 내용이나 범위,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 안에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 보시면 시행령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실태조사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1호부터 7호까지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미술 창작, 유통, 향유, 실태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생태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인력이라던가 미술 관련 시설, 미술 관련 국제교류 등 내용이 이 실태조사 내용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3항을 보시면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자한테 미리 알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조사를 하는 방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자적 방식도 포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태조사를 할 때 미술 관련 연구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맡길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이제 문체부에서 흔히 운영하는 실태조사 운영 방식인 연구 용역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등의 대상입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법 제6조 제3항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시행령인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 관련 단체 등에는 미술 서비스업자와 민법이나 그 밖의 법에 따라 설립된 미술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네, 그 다음은 지원 조문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작, 전시, 전문 인력, 미술 관련 법인 단체의 육성, 미술 서비스업의 육성 등 다양한 지원 조문을 법에서 갖추고 있는데 이 법에서 지원의 대상이나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6시행령 제5조에는 창작 지원의 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전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될 사항은 앞서 저희 신인영 예술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행령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것만이 이제 지원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내용이 법 안에 시행령 안에 들어갈 때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야 더 많은 곳에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행령 안에 들어간다고 모든 이제 미술 관련 예산이나 사업이 확보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작 기정 같은 경우에는 미술 창작 및 미술 창작과 창작 관련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 문구를 두고 있는데요. 이때 비평에 포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작 관련 조사 연구에 비평이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가 규정을 하였고 창작이 요즘에는 이제 작가 1인이나 여러 사람들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작 관련
기업도 이제 육성하는 대상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전시는 이제 전시의 기획과 운영, 그리고 전시 관련한 미술품의 대여와 전시 관람, 그러니까 향유 부분도 포함을 해서 이제 육성 대상으로 두었습니다. 다음 지원 조문입니다. 법 제10조에 보시면 지역미술 활성화라는 조문이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이제 위임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 안에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지원입니다.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같은 경우에 미술 관련 국제교류의 내용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제2항은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령 제8조에는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지원의 내용들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규정을 다양하게 해두었습니다.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는 시행령 제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많은 미술 생태계의 플레이어들이 이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문안을 규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역 미술의 지원과 마찬가지로 전문 인력의 양성, 조문도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이번 대통령령 안에는 내용을 넣지 않았습니다.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지원입니다. 법인 또는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 시행령령 제10조로 세 가지 호로 규정을 하였고요. 제14조의 미술 서비스 활성화,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시행령령 제11조 제1호부터 5호까지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지식재산권의 보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 분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법 문안에 이제 별도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규정하지 않았고 이 대통령령에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에 기반으로 해서 관련된 사업이나 제도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원 조문 연구조사 등의 지원입니다. 연구조사 등의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를 제13조로 시행령령 제13조로 마련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미술진흥법 시행령령을 마련함에 있어서 그냥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든 건 아니고 저희 문화예술 분야에 다양한 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법을 근거로 해서 이제 유사한 체계로 만들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고시에 위탁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법 체계가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칙으로 위임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문체부 장관의 명의로 해서 고시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고시나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규정을 더 바꾸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이렇게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 제9조에는 창작공간 등의 확충을 규정을 하고 있고 국가나 지자체가 창작공간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행령령에도 제7조에 창작공간 등의 관리 위탁 관련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때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미술 창작공간 등의 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문체부 장관이 이 요건이 무엇인지를 고시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이 고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문화예술 분야의 법 체계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 2에는 문화시설의 관리 위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서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두고 있는데요. 이런 고시에는 이제 요건으로 조직이나 시설 기준 그리고 목적이나 이제 사업의 요건에 대해서 두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고시도 이와 비슷하게 규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제15조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입니다. 제6호이죠. 6호에 보시면 미술품 감정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6호의 제4호에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식에 따른 감정서를 발급할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술품 감정업은 2026년에 이제 신고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의무에 대한 내용도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때 말하는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정서라는 것은 사실 현장에서도 감정서를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서 저희가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고, 이 감정서에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으로 들어가야 될 요건들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기반으로 해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기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좀 자율성을 둘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연구용을 별도로 시행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도 또 저희 현장에 많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 보호입니다. 시행령 제12조에는 진품 증명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종수를 추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용역을 통해서 이제 보완할 예정입니다. 통합미술정보시스템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이제 구축 운영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 통합미술정보시스템에는 이제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문체부 장관이 뭐 작가 및 전시 정보나 이제 미술 관련된 기본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정보가 이제 다른 이제 누리집이나 이제 시스템에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자적 연계, 미술 관련 정보, 예를 들면은 이제 화랑들의 내용, 그 화랑의 목록에 대해서 뭐 좀 더 표준화해서 이제 국민들이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끔 이제 표준화해서 제공을 한다던가 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통합미술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호부터 7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1호 같은 경우에는 미술품 거래 내역과 미술 전시 및 행사 현황, 2호는 미술 서비스업자의 현황을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호에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 15조에 이제 뭐 경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친족의 미술품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사전 공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를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이게 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를 한다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또 4호, 5호, 6호에는 세제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제 관련 내용은 이제 법인이나 뭐 개인 각각에 대한 세제 자료 정보를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미술 관련한 양도세라던가 아니면은 뭐 법인세에 대한 제도 개정이 필요할 때 통상적으로 기재부가 이제 제도 개선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면 그것을 이제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통합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 사실 양도세라던가 뭐 관세에서 해결돼야 될 뭐 에디션 작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통계 자료를 이제 취합받기 위해서 이렇게 4호, 5호, 6호에 국세나 지방세, 소득세, 법인세 관련돼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호입니다. 금융실명 거래제, 그래서 금융 관련해서 미술품 거래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이 부분은 저희가 조각투자가 최근에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증권성이 인정돼서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법인 그 사업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새롭게 발생하는 금융 쪽의 미술품 유통 사례나 이제 거래 사례 등을 이제 취합하고 이를 정보화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해서 요청이 필요한 자료 정보라고 추가했습니다.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관련해서 사전에 이제 개인에게 요청해서 문서로 요청해야 된다라는 사항으로 규정을 했고요. 이제 여기에도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타 자료 정보 제공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 장관은 앞서 전자문서를 포함해서 문서 형식으로 자료를 요구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 제4항에는 이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5항에는 제4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하려는 목적이 변하거나
아니면 자료 정보의 내용이 변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변하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자한테 다시 한번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통합미술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더불어서 이제 뭐 실태조사라던가 연구조사 그리고 이제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감독에 관련해서 이제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뭐 예를 들어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감독 등에 대해서는 일어나서는 안 들리지만 뭐 예를 들면 횡령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 직원들의 감사, 감독을 위해서 필요한 사무이기 때문에 추가를 하였고요. 그 외에도 개인정보라는 부분들이 이제 통합미술 정보 시스템의 작가의 기본적인 정보나 지역 미술을 진행할 때에 있어서 지역 주민 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거나 할 때 이제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네,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통합미술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이 개인 정보를 그냥 단순히 개인에게 받는 게 아니라 전자정보법에 따라서 관련해서 행정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네, 미술진흥 전담기관 및 공공미술은행 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저희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경비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문체부 장관은 이제 각 요건에 포함되는 경우에 이제 미술진흥 전담기관을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관부에 고시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요건을 좀 더 고시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미술진흥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을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진흥법 제28조에는 이제 미술진흥 전담기관이 기부를 받을 수 있게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기부를 받는 경우에는 이제 절차를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제 대통령령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에 관련한 사항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미술은행 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법 제30조 제4항에는 공공미술은행의 설치, 운영, 공공미술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공공미술은행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전담기관 때 보신 것처럼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술품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그리고 공공미술품의 취득, 유지, 보존, 대여, 활용 등에 관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그리고 관련된 공간과 시설을 갖출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문기관에 대한 사항은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두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용이 진행이 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기존의 전국미술품 체계에서 공공미술품 체계로 운영이 변화가 되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은 후속에 이제 패널 토론에서 더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미술품의 관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매년 이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미술품의 유지보존과 연가 수급,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이제 운영계획 안에 포함이 되도록 두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미술품의 취득이나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3항에는 전문기관은 이제 위탁을 신청하는 미술품,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시도교육청에서 위탁을 신청하는 미술품의 경우 예술적인 가치나 보존의 가치를 심사해서 수탁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관한테 소요되는 경비, 수수료라든지 일반적인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공공미술품 운영 전문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재 입법 예고 중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패널 토론에 앞서서 10분간 장내 정리 및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 뒤편에 있는 다바 음료를 마련해 주었으니 편하게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법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현신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는 미술계 이론뿐만 아니라 비엔날레 현장 그리고 문화예술 행정 관련해서도 깊숙이 관여해 오신 분이신데 미술진흥법이 이제 미술계에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이제 미술진흥법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술진흥법이 어떻게 보면 뭐 창작 그리고 이제 유통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향유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창작자들은 주로 예술가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유통 분야를 둘러싸서 갤러리라든가 미술시장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매개하는 역할들이 컬렉터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제 큐레이터, 특히 큐레이터와 비평가들이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영역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시점이나 시각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후에 설명을 하시겠지만 재판매 보장 청구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섬세하게 다룰 필요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많은 이제 진전이 있었던 그런 그 법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특히 제도적인 후원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적인 근거들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세부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세밀하게 정말 마지막 판에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문체부가 주도를 해서 한 지금 3년 동안 우리가 이제 그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미술 마켓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다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창작자들도 지금 많이 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전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큰 어떤 틀 안에 지각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이제 그 특히 지금까지 했던 표준계약서 부분에서는 정말 그 파급 효과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창작자들에게 줄 수 있는 아티스트 피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창작자가 되고 나니까 큐레이터들도 그동안에는 뭐 아르코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울문화재단이라든가 예경이라든가 이러한 것에서 그들의 어떤 인건비를 책정할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티스트 피뿐만 아니라 큐레이터 피가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표준 계약서는 정말 저희 학생들도 4학년 수업 시간에 그 작가들을 대표해서 작은 전시를 할 때도 예경에 이제 올려져 있는 그 표준 계약서들 많이 참조해서 이제 중간에 세부 내용들은 좀 수정하기도 하지만 그런 큰 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글을 쓰는 또 사람으로서 그동안에 예술 창작자들의 창작 지원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비평가들의 그런 어떤 표준 계약서라든가 그 다음에 비평가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어떤 노동 인건비에 대한 그 지급 부분이 굉장히 근거가 좀 미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젊은 크리틱들은 참 살아남기 힘든 그런 구조적 난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학교에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서 글을 좀 장기적으로 집필할 수 있지만 정말 그 글을 써서 그 생업을 유지하는 분들, 뭐 큐레이터들, 독립 큐레이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비평가들에 대한 뭔가 표준 계약서 그리고 그 어떤 원고비 직업에 대한 방안들이 좀 향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이제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서 이제 보자면 최근에 제가 예술경영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했던 그 작가 비평 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굉장히 향상된 근거들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지방에서 이제 뭐 발표를 하거나 그 어떤 글을 쓰다 보면 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기준이더라고요. 원고지 장당 15,000원의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저희가 진짜 수년 동안 그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의 결과물에 대해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창작도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 무형의 과정 또한 창작의 어떤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저로서는
어떤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쓴 오리지널의 글의 창작보다 번역가의 창작이 이제 제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분의 인건비가 더 높았을 때 저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또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그 자존심, 프라이드가 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진흥법에 보게 되면 지금 비평가는 서비스업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번역하는 분들은 전문가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예경에서 나온 또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그 통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직업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국문 창작에 대한 그 기준이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해서 뮤지엄 쪽에서 조금 그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뭐 세부적인 문제는 있지만 아까 전에 말했던 공공미술품이 이제는 그 조달청을 통한 물건이 아니라 예술작품으로 어떤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어떤 단계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전북미술품원도 가보면 그 보존이나 복원을 해야 돼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 조달청의 문턱이 미술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고 이 조달청의 힘이 미약해야만 문화예술계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를 우리가 적극 활용해서 미술계에서 좀 부족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오늘 오신 분들도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의의가 있지만 세부적으로 영역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 있다. 특히 2026년이나 27년에 시행되는 사항들, 특히 재판매 보상 청구권, 추구권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이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비평 부분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미술진흥법 처음에 제정할 당시에 이제 우려사항으로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너무 시장 중심적이다. 매개 쪽은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미술진흥법 시행령상의 창작의 지원 부분에 비평의 내용을 포함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자 하였고 당연히 매개도 미술 생태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배경으로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좋은 말씀 해주신 부분이 표준계약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현장에서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뭐 비평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뭐 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던가 뭐 저희가 액수를 정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립이나 공공기관에서의 비평 단가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좀 더 비평가들의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 방향성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끝맺음으로 말씀을 하실 때 이 현장 그리고 미술진흥법 자체를 활용해서 이제 미술계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이제 마련이 되고 이제 법을 활용한 사업들이 또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이 정말 이제 만능은 아니고 이 법을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관심을 현장에서 가져주셔야지 저희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하거나 관련된 지원 사업을 마련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속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조상인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쓰시고 계신 사설들 계속 읽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20대 국회 당시에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부터 지켜보고 계셨고 또 현재 이제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까지 지켜보시는 또 언론인의 입장에서 이제 뭐 소회나 우려가 있으신지 특히 이제 최근에 경기 침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말씀 주신 부분도 있고 또 미술 관련된 관심이 또 증대하고 있는 것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행령 제정안이 미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상입니다. 아까 신대영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6년 무렵부터 이 법안을 준비할 때부터 이제 언론인으로서 쭉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일단은 법안이 작년에 통과된 것부터는 큰 감동이기는 했으나 세세하게 따져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법이 만능해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1조
정의, 아니 1조 목적이고 2조 정의에서부터 보면 미술의 정의가 사실은 지난 10년간 미술계가 급격한 기술 발전과 맞물리면서 급격한 변화, 변동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를테면 전시만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전통적인 예술작품의 전시가 아니라 미디어 아트 같은 뉴미디어 전시 같은 것도 어떻게 포괄할 것인지, 그리고 조각 투자나 NFT 같은 여러 가지 그 유통의 방법들, 채널도 다양해졌는데 이런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는 짧지만은 않는 그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이 법안이 향후 시행령을 통해서 또 많이 또 세세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는 게 좀 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저작권도 물론이지만 또 지식재산권권, IP를 활용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것도 과연 어떻게 미술진흥법 안에서 이걸 안고 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미술진흥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유통에 대한 일종의 규제가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를테면 뭐 저작권으로서 반드시 존중받아야 되는 그 창작자의 미술품 재거래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대한 건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유통 측에서는 그걸 이제 가격에 부과되는 새로운 일종의 간접세처럼 그렇게 체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하필이면 지금의 이제 경기 침체기와 맞물려서 그렇게 규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는 점은 이제 타개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진흥을 위한 이 진흥법이 왜 생겨났을까를 저는 10년 전부터 계속 지켜봐 왔는데, 한국 미술 시장은 결국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시장에 대한 일반 소비자 그리고 향유자들의 신뢰를 덜 얻었기 때문이 아닌가. 미술 시장이 불건전하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그 신뢰도의 미확보가 시장 활성화를 못 만들었다는 그런 전제가 이 법안에서 사실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종의 규제로 보이는 여러 가지 신고제 이런 게 보이긴 했는데, 사실 시장이 좋았었던 때라면 그 기존에 검토되던 게 사실은 허가제, 등록제, 신고제가 다 검토됐었는데 이번에 이게 신고제가 주로 보였는데요. 그게 결국은 시장 건전성과 지원 근거를 확보해야만 이걸 더 부응할 수 있는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고통은 또 같이 감수하고 지내가야 될 부분은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려되는 점이 하나 있다면 결국은 이런 법안을 이제 관리 감독하는 정부기관이 지정이 될 텐데 과연 얼마나 이걸 다 잡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규제적인 관점에서는 이걸 정말 다 잡을 수 있을까 좀 걱정이긴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로 위작 유통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다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오히려 규제적인 법률 시행령보다는 오히려 건전하고 건강한 시장 이용을 독려하는 쪽에 좀 계몽 캠페인 이런 것도 좀 고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명품의 짝퉁이 유통이 되는데 백화점에서 물건을 샀을 때 짝퉁을 살 거라는 우려는 별로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 뒷골목에서 샀을 때 잘못된 물건을 살 가능성이 많거든요. 갤러리에서 그러니까 신뢰도를 확보한 정말 제대로 된 갤러리에서 작품을 살 경우에는 그런 사고의 우려가 적은데, 오히려 소비자들이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쉽게 구하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위작이나 좀 잘못된 유통 경로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는데,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것도 이 미술진흥법이 좀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공공미술품은행에 대한 부분이 있던데, 이 아트뱅크라는 거는 뱅크라는 은행 이자를 수수료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작품을 이렇게 활용하는, 그래서 요즘은 미술품 대여 렌탈 업체가 많이 생겼는데 그런 업체의 느낌이 저는 사실 좀 들거든요, 그 용어에서. 근데 정부 공공미술품은행은 이게 거래를 하는 유통에 관련된 기구가 아니라 작품을 관리하고 정부가 소장한 작품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공공외교의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 뱅크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것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 시행되는 사항들뿐만 아니라 이제 2026년과 7년대에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게 지능의 측면도 있지만 규제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후에 말씀 주신 부분이 사실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미술진흥법에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를 규정을 한 게 당연히 이제 업계 차원에서는 규제로 인식이 될 수 있고 실제로도 저희가 말하는 건 이제 최소한의 규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저희 예전에 코로나 시절 때만 하더라도 다른 업계들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입었죠. 미술계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미술업계에게 지원을 해줄 수 없었던 것은 관련해서 서비스업,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체계가 전혀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한 지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이후에 관련해가지고 제도, 세제 같은 거를 개선을 한다거나 이제 통관 관련된 문제를 개선할 때에도 사실은 업종이 정확히 구분이 되어야지 이 업종에 한해서만 우리가 신뢰를 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특혜를 부여한다라는 이 논리,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신고제로 이제 마련을 하게 된 점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공미술은행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유통 관련이 아니라 공공외교의 역할까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제 조직으로서 명칭부터 시작해서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또 이따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제연구원 차윤수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법학계에서 이제 미술진흥법, 이게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법인데 이게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과 시행령 제정안의 특성과 체계가 이제 어떠한지 특이한 점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예술 분야에 다양한 지원을 하는 법들이 그동안에 마련되어 왔고 가장 최근에 통과가 된 게 미술 분야의 미술진흥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나 음악, 공연 문화, 출판 이렇게 다 개별법들로 각 분야를 진흥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왔는데 미술 분야가 유독 좀 늦게 정리가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두 말씀 주셨듯이 어떤 범위까지 포섭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가 사실 쉽지 않은 미술 분야라고 했을 때 딱 생각되는 그것만 포섭하기에는 좀 좁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내리기가 좀 수월하지 않아서 법을 제정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흥을 위한 이제 입법 목적을 가지고 법을 만들었지만 모든 진흥법의 이면에는 규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분명히 뒤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의 제명은 진흥법이지만 그 진흥을 위한 관리 감독을 위한 규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조금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다른 법과 비교했을 때 이 법은 이제 특히 좀 준비 기간을 좀 이렇게 유연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시행되는 부분이 있고 26년에 또 시행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 27년에 시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그 준비 과정을 거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 기간을 조금 유예를 두고 원래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래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잘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제 딱 시작하는 것에 대한 것들만 있잖아요.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들 그것이 이제 이번에 이제 7월달에 시행이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어떤 이제 방법으로 지원을 할 건지 그리고 또 하는 것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26년, 27년에 또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제 정보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 먼저 이제 스타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준비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법이라는 게 다른 일반적인 시행령과 좀 다르게 시작되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공공미술은행 잠깐 말씀 주셨는데 이제 은행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이제 공공미술은행은 한국은행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은행은 거래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그 유통이나 통화에 관한 다양한 것들을 다 결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준비하고 하는 것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름은 은행이지만 은행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우리 공공미술은행은 미술 분야에서는 한국은행 같은 역할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서현석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4년 올해 7월 26일 날 시행되는 부분은 사실은 준비, 진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과 2027년에 우리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실 어떤 부분들에 지원이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사항들이 마련이 될 것 같고, 그때 있어서 이제 차차 준비할 때 이제 현장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문 세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현신 교수님께서 먼저 진품증명서랑 표준계약서 관련해서 이미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네. 혹시 추가적으로 뭐 표준계약서는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네. 진품증명서 관련돼서 이제 사항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진품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장에서 작가들이나 갤러리 히스토리가 있어야만 이제 그 이전 소장가들의 리스팅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미자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프로그램 히스토리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도 좀 상식적으로 통하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품증명서 관련해서 양식을 마련하는 연구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수님을 많이 모시고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재명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통합미술 정보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는 아트페어를 최근에 신규 런칭하시기도 하셨지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국내 시장에서 컬렉팅을 계속 하고 계셨는데요. 뭐 이제 해외 시장도 많이 가보셨을 텐데, 이제 해외에서의 뭐 인상 깊었던, 뭐 이제 유용했던거나 아니면 불편했던 이제 각국의 법 제도가 있으셨을지, 뭐 통관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으셨을지, 그리고 그 조문이 이제 미술지능법 시행령과의 이제 유사점이나 차이점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매개자이자 구매자이자 그리고 또 판매자의 입장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모든 정책이나 법들이 사실 지능법이나 이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규제가 있으면 또 반대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봤을 때 해외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은 부분들은 일단 규제도 규제지만 로컬에서의 미술관이나 아니면 공공과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좀 더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시장의 입장이 좀 더 가깝겠지만 사실 해외에서 미술관들을 운영하는 방식들을 보게 되면 사립미술관이더라도 좀 더 많은 정책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민간에서의 어떤 작품과 관련된 부분 또 혹은 금품적인 요소로도 지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부 같은 부분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조금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민간에서의 관심도와 어떤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좀 더 빠르고 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해외 정책 중에서 이제 민간의 사립미술관과 민간이 연계가 유기적으로 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좋은 부분,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재원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미술 분야에 유입이 돼서 이제 시장 파이가 전반적으로 커지는 그런 그림도 이제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간 재원이 미술 분야에 들어오기 위한 유인책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세제적인 부분도 지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민간들의 참여가 분명히 있어야만 공공미술관들도 좀 더 편안하게 운영이 되고 더 좋은 프로그램과 더 좋은 전시들을 공공의 영역에서도 선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이 말씀 감사합니다. 세제 지원 같은 경우에는 미술진흥법 내용 안에서는 다룰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기재부 등 관계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또 더 많은 이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실 통합미술정보 시스템에서 관련한 정보들을 좀 취합하고 그걸 통계화해서 기재부나 뭐 국세청한테 이런 혜택이 부여가 되면 시장이 더 커지고 그럼 사실은 혜택에도 더 이제 발전한다라는 근거를 좀 제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스템 관련된 사항을 시행령 제14조에 규율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뭐 시장이나 컬렉터에서 득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말씀 주신 통합미술정보 시스템은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방향들이 동반이 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건들도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을 때는 모든 어떤 미술시장 참여자들이 작가분들, 갤러리, 그리고 컬렉터, 연구자, 그리고 공공미술관, 사립미술관분들도 그분 모두들에게 유익한 자원이나 어떤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정보 제공은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또 미술품 거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간략하게 언급을 드렸듯이 또한 현실적인 부분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민간의 영역에서의 미술품과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등록을 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은 부분이 가장 큽니다. 어쩔 수 없이 미술품은 재화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고요. 또 소장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유도를 하고 또 어떻게 건강하게 이러한 정보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일부의 참여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들을 강제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간의 영역보다는 지금 현재 벌써 공공의 영역에서는 데이터들이 많이 또 취합이 된 상태이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각각의 미술품 각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시나 작가 소개나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전시 교육과 관련된 부분으로 풀어낼 수 있다면 보다 더 의미도 있고 현실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통합미술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미술품 거래 내역을 이제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 1호에 두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미술품 거래 내역을 이제 정부 단위에서 취합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현재 같은 경우도 한국미술 정보 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는 내역은 이제 그 민간의 경매에서 공개 경매로 입찰된 작품들의 가격 정보 등을 이제 그러니까 연계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의 범위나 이제 방법 등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이제 말씀 안 들어 저희가 여쭙지 않은 최영주 관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최영주 관장님께서 이제 여러 공공미술관, 국립미술관에 근무 경력이 있으시고 현재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관장님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제 그래서 이 미술진흥법뿐만 아니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라는 문체부 내 관련 법이랑도 연관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방미법과 달리 이제 미술진흥법에서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지 조금 아니면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오늘 공청회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고 읽었고 체크해봤고 그 다음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이 정보미술품 또 오늘 키워드로 얘기되는 공공미술품 혹은 공공미술은행 그 다음에 미술진흥법 이런 용어들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개혁적인 그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정보 미술품이 물품에서 이제 미술품으로 변화한다는 그 변화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물품은요 사용 시한이 있어요. 3년, 5년, 10년. 특수한 물품일 경우에는 물론 더 긴 물품으로서의 그 사용 연한이 있겠죠. 근데 미술품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시겠지만 전쟁, 약탈, 그 다음에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대형의 천재지변 아니면 우리는 영구적으로 그 미술품들을 유지, 보존해야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번에 이 미술진흥법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미술진흥법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법률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시행령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 근본적인 미술품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공고히